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한국근대문학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근대문학관의 학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또 문학관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세 번째 저희 문학관 책 탐방, 그러니까 책과 이야기가 있는 모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우리말을 써보자는 주제에서 책담회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행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흔쾌히 허락해 주신 전성원 선생님하고 양지현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금 선생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양지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도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초코스를 양진수고요. 오늘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전성원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화면문화 편집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누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가 책도 지금 하도 교양 공부까지 책도 여러 번 펴내시기도 하고 또 성공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BBC 라디오가 김종대 네. 시선 집중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바람 부고 문화운동식 뭐 이런 또 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다양한 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본업은 화개문화 편집장님으로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본업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또 너무나 많은 독서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펴내서 작년 말쯤에 펴냈고 지금 오늘 책방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휘설휘설 소개하는 이유는 이 선생님이 대체로 우리 근대문학관 책방회 그전에 북콘서트를 보는 한 분야에 계셨던 분이 어떤 책을 내요. 그러니까 문학 쪽이나 문학 쪽에 한 분야가 명확해서 그들을 소개하기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워낙 다방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성원 선생님은 본인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 선생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전 선생님 스스로 한번 본인을 소개시켜보세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제 정체는 뭐 직업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화개문화 편집장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걸 다루는 잡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축적이 되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불러주시면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렇게 글쟁이이자 편집쟁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천과 저 문학 쪽에서 워낙 그러니까 편집장이라고 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방면의 일을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호박전 밥 먹는 사이 뭐 이럴 텐데요. 만날 때마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 선생님이 목소리도 뛰어나고 이게 이제 뭐 어느 분야의 말만 꺼냈다 하면 그 분야에 줄줄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스라엘과 들판에서 이렇게 문학적인 사인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일을 박학래원의 독서에 우리가 책을 읽었으면 좋은 책들도 펴내시고 했는데요. 오래전에 이분을 바람구도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지 않을 시기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바람구도 연방의 문화망명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람직하게 이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이분이 바람, 구두, 문화, 망명지 이 단어도 있어지는 거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바람이니 구두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두가 번쩍번쩍하는 구두라기보다도 왜 달고 다른 지축이 다른 구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바람, 구두, 문화, 망명지 이런 느낌들이 왠지 좀 쓸쓸해요. 외로우기도 하고 그런 제목 속에 이 선생님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다른 학년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커뮤니티는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그 바람구두라는 닉네임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저희 대학을 남들보다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3년 정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당시에 그때 1980년대라서 1987년에 운동공단에서 왔다가 당시 고등학생 운동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떠돌이 막노동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 한 바가 있어서 서울예대 문예 창작과를 입학을 했는데 이제 워낙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예 창작과 자체가 문화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주임 교수님 시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오기원 시인이라고 되게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정말 말괄량이의 계자인 친구들도 그 선생님만큼 엄청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신 중간에 월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학교가 생긴 일에, 문예 창작과가 생긴 일에 그런 학생이 제가 처음이래요. 몰랐는데. 저는 그냥 갑자기 그날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 학교 안 오고 바닷가를 배회하면서 놀다가 좋았는데 그때 저희 그 교수 별명이 바람구두를 신은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를 가르친 말이 아니고 프랑스의 상류주의 시인 중에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중에 이제 그 아르투르 랭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시적인 천재성을 드러내다가 파리 코민이 실패한 뒤에 갑자기 북아프리카로 가서 무기상인이 돼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그런 시인이었는데 그처럼 제가 이제 떠돌이 생활도 했었고 학교에서도 약간의 교출적인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람구두라는 닉네임이 생겼고 그 뒤에 제가 광고회사를 거쳐서 이제 그 세월문화재단 인천에 와서 세월문화재단에 입사를 해서 개간 황해문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는 원래 인천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시간보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더 긴 나이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인천에 아무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문학적으로 보면 이른바 후일담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문학이 대단히 유행할 텐데 저는 그걸 청산해야 될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와 어떤 기억들을 좀 어딘가에는 모아놔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 공간에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문화적인 뭐랄까 이제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부분들 인간을 소외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좀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망명지로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커뮤니티를. 그래서 만들게 된 게 2000년에 가랑구두 연방의 문화망명지라고 해서 부제가 이렇습니다. 사람으로 본 20세기 문화예술사라는 주제로요. 그래서 거긴 당연히 뭐 여러 작가, 시인, 영화감독, 화가, 조각가, 역사적 인물들, 사진작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를 모아놨고 거기에 이제 그런 걸 좋아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깃들어서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게 2000년이니까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예. 참 말랑말랑한 거 기대했더니 말랑말랑 하지 않네요. 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4월의 비가 5월에 꽃을 부른다. 이런 이제 이 365일 책 이제 날짜별로 책이 쭉 돼 있어요. 근데 그 4월에 들어서면은 4월의 비가 5월에 꽃을 부른다. 이런 멋진 말이 있고 또 어떤 인디언들은 4월에는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제 4월 22일이니까 4월에서 이미 중후반으로 가는데요. 아직 씨앗을 머리맡에 두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나는 어떤 씨앗을 이제 좀 뿌려볼까라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제 같이 책담회를 진행하기 전에 워낙 선생님에 대한 좀 이야기도 들을 겸 또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겸 또 도대체 이 개인인 나와 사회와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그게 독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런 것에 대한 강연을 조금 하실 만큼 먼저 듣고 그리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준비 잘.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강연 듣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스타일은 잘 아니고요. 그냥 생목소리 쓰는 스타일인데 강의실이 좁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네, 마이크가 있어야 아마 이게 유튜브 방송 지금 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속의 빨간머리 아저씨는 제가 저를 형상화한 아바타입니다. 실제 저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헤어만 나도 폼난다, 있어 보인다. 네, 이건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재미난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종의 팬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소개 아까 해주셨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황해문화 편집장으로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하고 문화대학원 두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기 전에는 잠깐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인 경향신문 한겨레, 지금은 이제 한겨레에 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MBC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인데요. 예,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토요일 방송에 이제 고정 패널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은 책으로는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단독저서만 말씀을 드리면 길이의 독서하고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이번에 하루 교양 공부, 요거 세 권이 저의 단독저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조로 나온 책들이고요. 그 하루 교양 공부라는 책을 처음에 제가 그 기획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독서를 어렵게 생각하고 이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출판계에 오래된 말이 있거든요. 단군 일의 최대 불황.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이라는 말이 제가 출판계에 입문한 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 전부터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통계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책 한 권을 안 읽는 시대예요. 0.83권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보면 과연 독서량이 감소하는 게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때문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 UCLA 대학의 난독 연구 센터장이 이제 메리언 울프 교수인데, 국내에도 이분의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종이가 사라질 것이다. 문서를 종이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가 PDF나 아니면 전자메일을 통해서 문서를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실마다 집집마다 개인 프린터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A4 용지로 여러 장의 문서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아주 쉽게 손쉽게 그거 하나만 카피해줘 이렇게 하면서 종이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미디어가 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게 되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럼 하루 종일 읽는 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시고 거기서 기사를 보시고 또 읽고 읽잖아요. 이 메리언 울프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 평균 전파하는 정보량은 무려 34기가바이트. 그러니까 하루에 장편 소설 하나씩을 볼 정도로 많은 문자를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가 하루 종일 뭔가 많이 읽고 있죠. 소셜 미디어를 읽든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를 검색하시든지 많이들 읽고 있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뭐냐? 많이 읽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읽는 질의 문제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뭐 아이들도 이렇게 요새 아이들은 휴대폰이 키우잖아요, 그죠? 어른들 식사할 때 아이들 앞에 휴대폰 틀어놔야 아이들이 얌전히 있고 그래야 부부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2016년 5월에 이제 뭐 이게 세계 뭐 비즈니스 관련한 저널인데요. 거기에서 연구를 했어요.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글쓰기 능력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학술 논문하고 문학 작품, 넌픽션,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책을 읽을 때 가장 머리, 두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장르 소설이죠. 미스터리, 판타지, 과학 소설 같은 장르 소설을 이게 이제 미국 연구기 때문에 보면 이제 레딧이나 텀블러, 버즈피드라는 게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페이스북, 뭐 카카오,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소셜 미디어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쓰는 데 있어서 능력치가 가장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SBS에서 스페셜로 했던 다큐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 보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교과서 같은 거를 읽어야 되는데 교과서를 읽을 때 내용을 요약해서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읽기는 다 똑같이 읽지만 그걸 안다는 것은 내가 읽고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남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들에게 전달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이야기를 하면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한편으로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읽는다고 했을 때 되게 두 가지 읽기 방식이 있는데 하나 여기서 말하는 라이트 리딩이라고 해서 가벼운 읽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딥 리딩이라고 해서 깊이 읽는 거예요. 깊이 읽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소설의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인 몰입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자기 이제 동일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깊이 읽는 거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나 기사를 검색할 때는 읽는 방식도 달라요. 되게 휴대폰을 읽을 때 읽는 방식은 스크롤 한다고 그러죠. 밑으로 쭉쭉 내려서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 디스플레이 위를 피겨 스케이팅을 하듯 살살 미끄러져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요새 이제 신문 기사들이 이른바 어뷰징이라고 해서 제목 장사, 낚시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목이 그럴듯해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별거 아니야. 또는 제목이 달라서 또 다른 내용인가 보다 보면 이전에 썼던 다른 제목의 기사를 카피해서 그대로 제목만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목에 낚이고 나면 그냥 대충 보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벼운 읽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가벼운 읽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분명히 읽었는데 담겨져 있지 않아요. 몇 분 안에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가 봤는데 그 내용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이책을 읽을 때 보는 방식하고 이 스크롤을 해서 볼 때 보는 방식을 두 가지 화면을 아까 말씀드렸던 SBS에서 했던 난독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안경에 장치를 해서 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추적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1, 2, 3, 4 이렇게 한 건 본 순서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크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눈동자가 오래 머문 시간을 말합니다. 보시면 종이책을 볼 때는 대단히 꼼꼼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스크롤해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데 보면 대충 건너떠요. 중요한 몇몇 단어만 읽고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그럼 어떤 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예. 시와 소설을 읽는 것이 좋기는 한데 시와 소설에 읽을 때 우리 대뇌에 자극받는 위치가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의식연구저널이라는 해외 이건 뭐 지금도 발간이 되고 있고 이쪽 방면은 꽤 중요한 연구 저널인데요. 여기 이제 뇌 독서 신경망 연구라는 발표 논문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뇌가 활성화되지만 특히 시처럼 어떤 감정적인 우리의 정서를 건드리는 글을 읽을 때 뇌는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어떤 자기의 기억 부분, 나의 옛날 추억이나 뭔가 이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내 감정적인 부분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이제 키워지는 것이고요. 소설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설은 이제 등장인물이 많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간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지 그런 걸 해석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소설을 읽었을 때가 논픽션을 읽을 때보다는 어떤 감정 이런 부분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논픽션이나 사회과학 논문 같은 걸 읽을 때는 우리가 대단히 이성적인 부분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우 많은 정보, 하루에도 정말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용경색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신용경색이란 말은 2008년에 처음 생긴 말입니다. 그전에는 언론이 사용하지 않던 말이에요. 그때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신용경색이라는 크레디트 리스크란 말이 처음으로 해외 언론에서 사용되었고 그걸 이제 국내 언론이 신용경색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해서 쓴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1980년대 후반인가요?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게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 예를 들면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은 모르죠. 써본 적이 없어요. 그 플로피 디스켓의 흔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알트 세이브, 저장하기 할 때 아이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실물로 본 친구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단어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와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빨리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어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 어린 친구들이 예를 들면 도화살, 역마살 이런 말 들으면 그게 어느 부위냐, 소의 어느 부위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가끔 이야기되는 청소년들의 문해력 이야기할 때 명징하다, 적확하다 이런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양지채 선생님이 저희 황해문화에 2011년에 그 작품을 하나 주셨는데 그 작품 제목이 뭐였냐면 루시드 드림입니다. 예. 이 중에서 혹시 루시드 드림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루시드 드림은 우리말로 하면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자각몽.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도 이건 꿈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꿈을 루시드 드림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뭐 이후에 2017년인가 루시드 드림이라는 같은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이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 가장 먼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먼저 쓰신 분이 이제 양지채 선생님이죠. 근데 저도 루시드 드림이란 말을 황해문화 교정 보면서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단어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무슨 뜻인가. 그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알아가야 되는 직업인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살면서 직업적이든 아니면 교양으로서의 지식이든 계속 세상이 요란하게 변하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됐든 그 지식을 갱신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가벼운 읽기는 필요 없다. 깊이 읽기만 필요하다가 아니라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최신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벼운 읽기가 필요하고요. 나의 지혜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1세기는 양손잡이 뇌의 시대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대학 교육을 이제 대학에서 교양교육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모든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사실은 인문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인문학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요새 뭐 인문학과 뭐 폐강되고 뭐뭐 하는데 역시 이제 교양 과목도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세계 교육 패러다임하고 우리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하고 MIT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는 이과에서 명문대고 하나는 문과에서 명문대잖아요. 근데 이 두 대학에서 가장 열심히 4년 동안 가르치는 게 뭐냐? 글쓰기 교육입니다. 예. 왜 글쓰기 교육이냐면 예를 들면 MIT 대학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서 리처드 파인만 박사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로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 평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MIT 대학에서 보면 되게 우리나라는 이공계 학교에서 뭐 이렇게 글쓰기 교육이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MIT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자기 모교에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글쓰기 교육을 좀 시켜달라.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 논문을 학회에서 자기들끼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물리학자가 어떤 학자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을 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눈높이로. 그래야만 이 대중이 이 사람이 연구한 작업을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연구 자금이 어떤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도움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MIT 같이 사회적 엘리트를 키워내는 대학에서는 이 공계라고 할지라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글쓰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도 4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나왔을 때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인문학을 뭐 한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법률을 한다든지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결국에는 대중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글쓰기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코딩을 배우고 있죠. 우리 예전에 저 처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포트란, C 언어 뭐 이런 거 막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거 저 한 번도 써먹은 적 없고
물론 일부는 그걸 쓰겠죠. 근데 전 국민이 코딩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코딩도 결국에는 어떤 컨텐츠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컨텐츠가 없는데 그냥 코딩 언어만 알고 있어서 과연 될까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너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좀 실전적인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 교양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남자분은 바람 피는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 그림에 원래 설명이 있는데 이분이 야쿠자야. 네, 야쿠자의 애인과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걸어야겠죠? 네,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죠. 뭐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흥부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놀부도 흥분의 집에 가서 화초장을 뺏어서 자기네 집으로 가져올 때 화초장, 이게 이름이 뭐냐? 화초장입니다. 그러니까 화초장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이름을 이 기억을 계속 하려고. 왜? 집에 가서 놀부의 아내에게 이제 여보 내가 흥분의 집에 가서 화초장 하나를 얻어왔어. 이 장이 이름이 화초장이래. 아무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를 딱 건너는 순간에 그만 삐끗. 그래서 내가 이게 화초장이었나 초장화였나 뭐였나 막 계속 하는 그 대목이에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공부란 건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제가 호색하니 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색이라는 건 뭐 꼭 여색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공자도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미녀를 좋아하듯 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아는 게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건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는데 제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 잡지 편집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절마다 새로운 주제, 새로운 특집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전공한 것이 처음에 이제 그 세월문화재단에 입사해서 황해문화 편집장을 할 때는 저는 그냥 문예창작을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황해문화는 인문종합 사회교양 잡지라고들 해요. 우리나라의 온갖 잡다한 문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까지 잡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특집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직업이 아닌 이게 이제 일종의 인생 공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부는 일로 하라고 합니다. 왜 공부는 일로 하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잡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공부라는 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직업,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일을 내가 공부 삼아서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시너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공부는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공부는 일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부를 일처럼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매사 그것이 공부할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성. 공부에 있어서의 중요한 진정성의 문제인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꽤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소셜미디어의 시대에는 뭔가 있는 척, 뭔가 가진 척 이렇게 나를 이렇게 허장성세라고 하죠. 꾸며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사람은 삼시세끼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맛난 음식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겠죠. 저는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와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지식의 저주라는 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내가 아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볼륨을 키우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도취되는 순간이 있어요. 야, 나도 이 가수만큼 노래를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 라디오 볼륨을
끄거나 혹은 혼자서 그렇게 노래한 걸 녹음을 해서 내가 들어보면 정말 노래를 못한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말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남들도 다 아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만 알고 남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기만이란 건 굉장히 이제 나쁜 건데 사실은 나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보면 그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자신도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그냥 안다고 하면 돼요. 공부의 출발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되게 보면 이건 제가 실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영어 공부는 되게 성문 종합 영문법 이런 걸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3단계가 있죠. 성문, 기초 영문법은 초록색 커버. 그다음에 성문 또 중간 또 뭐가 있는데 그건 약간 두껍습니다. 그리고 성문 종합 영문법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성문 기초 영문법을 보고 되게 이 정도면 뭐 쉽네.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대충 띄고 그 다음부터 중간 건너뛰고 성문 종합 영문법을 들고 다녔어요. 폼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이미 들었으니 어쩌겠습니까? 계속 들고 다녔죠. 결국에는 영어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남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나를 봐야 돼요. 남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나 보려면 남이 쓴 책을 봐야죠. 네. 남이 쓴 책을 보는데 제가 왜 성문 기초 영문법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치 사상사를 강의를 한다 했을 때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원전 봐라 막 이렇게 시키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읽고 쉽게 요약해 놓은 기초본을 먼저 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다음 책, 다음에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자기 실력을 늘리지 못해요.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뭔가 시그널에 문제가 생겼나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되게 보면은 공부를 하는 법을 아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공부를 할 때 줄기를 세울 수 있느냐, 줄기를 못 세우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과 학문 혹은 과학 할 때 들어가는 과자가 무슨 과자인지 아세요? 줄기 과자예요. 예. 줄기, 체계를 세우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사이언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 줄기를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 단어를 안다고 하는 건 그냥 점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영어 속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슬리핑 딕셔너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슬리핑 딕셔너리. 잠자는 사전이에요? 네. 혹시 이 단어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단어의 뜻? 슬리핑 딕셔너리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식민 지배했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남자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관료로 오거나 아니면은 프랑스 남자가 인도차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죠. 이쪽으로 식민지 관료로 오게 되었을 때 현지어를 배우는 방법이었어요. 현지어를 어떻게 배우냐? 현지처를 두는 거예요. 네. 현지처와 결혼 관계는 아니죠. 네. 그런 관계를 맺어서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한테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 사람을 뭐라 불렀다? 슬리핑 딕셔너리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 단어 뜻을 하나를 알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네.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식민 지배했을까? 아니면은 베트남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어떻게 식민 지배했을까? 그리고 그런 영향은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예를 들면 하나하나 계속 감자 뿌리나 고구마 뿌리를 캐내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점점 더 어떤 체계가 잡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건 과학사를 먼저 한 권 떼라. 그 다음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세계사 기초를 하나 떼라. 미술사를 공부할 때도 미술 공부할 때도 일단 미술사를 먼저 하나 떼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고 어떤 체계를 세우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시대와 같이 연계시켜서 네,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부를 할 때 되게 이제 최근 들어서 요거는 이제 20대나 30대 젊은 친구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혹시 이제 부하 직원들이나 혹은 내 주변의 동료들 컴퓨터 바탕화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를 보면요. 바탕화면에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바탕화면에 다 깔아두고 나중에 검색을 해서 찾아내거나 이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 저는 어떤 식이냐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상위 폴더를 만들고 하위 폴더를 만들고 그걸 또 다시 분류를 다 해요. 그래야 내가 무엇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그냥 필요한 정보 그때그때 검색해서 쓰던 사람들은 책꽂이 정리하듯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MIT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도 교수님들이 신입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시키냐?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고 그 바탕화면 정리부터 시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필요할 때 책꽂이 어디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디렉토리에 어떻게 분류를 하나 지식을 분류해 놔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정보라는 건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 포메이션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것이 되려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를 통과하지 않은 정보는 내 게 아니에요. 예.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제 컴퓨터 화면입니다. 예. 제가 이거 스크린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보시면 여기 네, 세월 편집장이 이제 제 컴퓨터의 제 폴더고 여기 보면 바람구드라고 되어 있는 게 제 개인 여러 폴더, 업무 폴더 중에서 제 개인 폴더인데 그 중에서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이제 외부에 청탁받아서 쓴 글들을 뭐 이런 걸 모아놓은 곳이고요. 참고 자료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모아놓은 예, 자료들입니다. 그 보시면은 5개의 이제 그 디렉토리가 있는데 예, 인물사전, 개념사전, 역사사전, 리뷰 자료, 기타 자료 이렇게 하이 폴더를 구분해 놨어요. 인물사전 안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A, B, C, 기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예, 이런 식으로 예, 분류를 해놨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거를 국외편과 국내편으로 2개로 구분을 했어요. 너무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네, 한 폴더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으로 나중에 또 쪼개놓기도 했는데 네, 여기 이제 기억편입니다. 기억을 보면 네, 이 중에는 이제 제가 직접 청탁을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보시면 뭐 시인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청탁을 했거나 제가 그 사람 시집을 읽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시를 감상평을 정리해 놨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비평을 써 놨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여기 보시면 강주룡 예. 이분이 이제 제가 여기에는 2020년 4월 10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초창기 옛날에 신문을 보고 아
평양 대동문 위에서 시위를 한 사람이 있었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이 나와버린 거야. 예, 소설이 나와버려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나의 글감인데 누가 훔쳐갔어. 예.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빌 게이츠도 있고, 여러 사람, 스탄 게츠는 이 사람 재즈 하는 사람입니다. 예, 경순왕도 있네요. 왜, 경순왕한테 갑자기 왜 꽂혔는지 모르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죠. 막신 고리끼도 있고, 화가인 이제 프란치스코 데 고야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관심 있는 사람, 공부하다 알게 된 사람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은 근데 기욱시 중에서 그람시인데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문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읽기는 뭐냐면 제가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중요한 문서나 이렇게 왜 있잖아요. 밑줄 친 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여기 이제 읽기 폴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제가 이 사람을 읽기 위해서 읽은 논문들입니다. 강정인 교수가 엄강현 선생님이랑 같이 한 마키아벨리와 그람시 그 이후. 여기 보시면 황해문화라고 되어 있죠. 저희 황해문화에 썼던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마르크스주의 연구라는 논문에 이제 학회지에 발표했던 거, 역사교육, 사회비평, 기타 등등 여러 논문들에서 이 그람시라는 사람을 다룬 논문들을 읽고 그 밑에 보시면 한글 파일이 있어요. 강노한 선생님이 쓴 그람시의 헤게모니 장치를 제가 읽고 아리아 한글로 정리한 거예요.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요. 논문을 읽으면 누구누구의 무슨 논문이고 어디에 실렸었고 이 논문 제목은 이거고 필자, 그 논문의 필자는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이거, 그 논문에서 내가 이 사람의 논문에서 핵심은 이런 부분이었다. 밑줄 쫙,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잡지 황해문화에서 이번에 그람시 전문가가 필요해. 그러면 저는 그람시 폴더를 열고 누가 쓴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이 재밌었다. 그러면 아까 이 안혜호 선생님께 이걸 써달라고 시키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쫙쫙 해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멀티미디어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토니오 그람시의 무슨 생애사나 이미지나 이런 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얼굴도 알고 그런 누군가를 아는데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 책만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얼굴도 살펴보고 또 그람시가 태어난 곳, 그 다음에 그람시가 연구를 했던, 그러니까 활동을 주로 했던 것.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토리노면 토리노의 당시 시대 배경, 풍경 사진을 찾아서 같이 봐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은 샤링크스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예. 거기 음유 시인이 연주하는 악기예요. 근데 책을 볼 때 샤링크스를 연주했다. 한 구절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검색을 하면 실제로 그리스 사람이 샤링크스를 연주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들어보면 일리아드에서 샤링크스를 연주할 때 이런 소리가 났겠구나 하면서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이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금 이거 하루 교양 공부라는 이 책을 놓고 매일매일 쫓아가면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셜미디어에 오늘은 어디를 읽었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어제가 4월 21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어제는 알아요. 제가 어제 사북탄강 이야기를 이 책에서 썼습니다. 그럼 4월 22일인데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저 몰라요. 제가 썼지만 4월 22일에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 써놓고 까먹으니까. 공부란 건 그런 거예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죠? 잘 자라죠. 예, 약간의 습기만 있으면 잘하거든요. 공부란 게 그런 거예요. 나를 통과해서 그냥 쭉쭉 빠져나가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요. 예, 공부란 건 그런 거죠. 결국에 저는 성실한 사람만이 공부를 잘한다. 결국에는. 그리고 축적의 힘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도 늘 제가 마음에 품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남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예, 뭔가 사고치고 스캔들이 되고 이벤트가 되고 이런 글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받는 주목은 금방 사라져요. 결국에 저도 편집자고 저에게 글을 써달라고 청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그 사람한테 청탁할 때는 그 사람은 이런 글을 써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거기에 격에 맞지 않는 수준 떨어지는 글을 쓰지 않으면 돼요. 항상 평탄하게 나의 글쓰기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공부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쩌다가 우연하게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친구를 데리고 그 식당에 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식당의 문을 닫았어. 얼마나 낭패예요. 그죠? 원망스럽죠. 내가 여기 맛있는 집이야. 한번 우리 가서 같이 먹자. 하고 큰 마음 먹고 갔는데 그 식당의 문을 닫았어. 그리고 다음에 갔는데 또 문을 닫았어. 거기 예고도 없이 아무 때나 자기 마음 내킬 때 식당 문을 열고 아무 때나 문을 닫고 또는 음식의 맛이 이번에 갔을 땐 굉장히 좋았는데 다음에 갔더니 맛이 형편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게 되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굉장히 어느 순간에 빛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공부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함. 그리고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제 이 하루 교양본부에 보면 호기심 대장이라고 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궁금한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났을 때 그걸 나중에 알면 되지.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자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 예. 뭔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는 수첩에든 휴대폰에든 적어놔야 돼요. 예.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갑니까? 조금 있다가 돌아서면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놓자. 그래야 생존한다. 이 생각도.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스마트폰이 좋은 건 그런 거죠. 그런 거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검색해 보고 나서 그거를 아까 제가 이제 컴퓨터에 보면 개념사전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떤 단어를 검색했으면 저는 그 검색한 걸 반드시 복사를 해가지고 한글에 정리를 해놔요. 한글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파일로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까먹어요. 예전에 아마 어르신들이 공부하실 때 영어 사전 읽고 밑줄 긋거나 아니면 그걸 달달 외워서 사전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방식일 수도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은 저지르세요. 어떤 일이 됐든지.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해야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못 쓰는데요. 저는 뭘 못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뭐라도 일기라도 쓰시다 보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게 늘어나고 생각이 커진다는 거죠. 공부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냥 남이 가르쳐주는 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선생님 그 노트북에 있는 그 파일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에 무슨 인물 사전, 역사 사전, 개념 사전 만드신 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저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드리는데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포기해요. 왜?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정보가 많고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잖아. 그리고 요새 집에도 책이 옛날보다는 많이 있죠? 왜
안 보니까 문제지. 그죠? 안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공부하기 어려운 시대는 아니에요. 정보는 엄청나게 많아요. 다만, 시간을 들여서 그걸 읽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공부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냐면, 네, 그냥 입시 경쟁, 나를 알기보다는 입시 경쟁에 따라서 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죠? 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고 그걸 다 가면 나중에 가서 딴짓을 안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주는 삶을 사는 아이들은 성장을 했을 때 뒤늦게 자기를 알게 되는 순간에 지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딴 길로 가게 돼요. 그동안에 나는 잘못 살았어. 엄마 아빠 때문에 잘못 살았어. 그래서 기껏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갔지만 자기 전공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도 때가 있는데 그 때라는 거는 그 공부를 할 때예요. 나라를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인간은 방황하는 동안,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방황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